네, 중국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 초였죠.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에서 예상대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5%가 이게 최선이냐 마지노선이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5%는 마지노선이다. 절대 도달하면 안 되는 선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작년하고 똑같은 목표를 냈다고 하지만 거기에 자세히 봐야 되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의 GDP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 고용 지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도 1200만 고용인데 그게 뭐라고 붙여놨냐면 좌우라고 써놨어요. 어바웃인데 2024년 목표에는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네. 1200만 이상이라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 5.2% 성장했는데 1244만 명을 고용을 했거든요. 네. 그럼 그 이상이라고 가면 금년에 5.2보다 더 높게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헌제품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는 그 소비 활성화 정책, 이구환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보자 이런 정책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뭐 이구환신에가 재미를 봤어요. 그 글로벌 금융이 터진 2009년에도 이제 가전제품 자동차에 대해서 뭐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고 해서 효과를 봤고 2015년에 공급 과잉이 있을 때도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2020, 21, 22, 23 연속 4년 동안 뭐 내구 소비 이제 우리도 뭐 핸드폰부터 노트북 잘 안 바꿨죠. 네. 그래서 지금 바꿀 만한 타이밍에 이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아마 가전제품에서는 수요가 크게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그 자동차하고 가전만 예전에는 이제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줬는데 이번에는 그 설비 대체도 해라. 그래서 이제 공업에 들어가는 SOC 또 학교 공공시설 뭐 이런 이제 철도 이것도 교체를 하라는 얘기가 같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예측치마다 다르지만 5조에서 한 7조 위안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은 뭐 중국 GDP의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 뭐 중간재 이런 산업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구환신 플러스 이제 설비 개체가 같이 들어왔다는 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구환신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 투자, 뭐 GDP의 중국 경제가 워낙 큰데 GDP의 4에서 5%면 굉장히 큰 규모로 봐야겠습니다. 이런 정책들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가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지면 우리한테 도움은 되지만 네. 과거 같지는 않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설비 교체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로서는 요 기계 장비 거기 관련되는 소재들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중국 특수라고 했던 것들은 크게 되기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중국이 이제 뭐 설비 개체를 하는 것과 관련되는 산업 거기에 좀 국한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로서는 중국이 그런 이제 IT 기기들의 회복이 있게 되면 우리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게 이제 최대죠.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과 관련해서 반도체가 최대 수출 품목이긴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한 50%도 올라버리면 뭐 대중 무역 적자는 바로 흑자로 전환이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반도체 생산도 늘고 어떻게 보면 수입도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네. 중국도 IT 생산과 IT 소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이제 우리 전통 산업의 중국 수출보다는 아마 반도체 대중 수출 이게 이제 네. 효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출입 동향도 보니까 대중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중국 정부가 어쨌든 경기 부양에 나섰고 우리 돈의 185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그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묘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국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중국이 꼼수를 쓰는 건데요. 중국도 이제 미국처럼 뭐 부채 한도 그 제한 같은 게 있고
또 재정적자를 한 3% 내에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것이 특별국채입니다. 특별국채는 이게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재정적자 3% 말고 1조를 더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작년 10월 달에 1조를 또 발행을 했었어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근데 뭐 2달 만에 다 못 쓰니까 한 5천억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에 1조를 발행했지만 금년에 한 5천억이 이연이 되고 금년에 한 1조 5천까지 되면은 아까 중국 GDP가 한 126조 위안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대략 한 1%에서 1.5% 정도 GDP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오류는 중국의 돈에다가 환율을 곱해가지고 뭐 180몇 조 이러면 어마어마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중국의 이제 GDP 규모가 우리 10배가 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원화로 환산하는 건 좀 과장이고요. 대략 한 1에서 1.5% 정도 GDP 향상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LPR 금리를 2월에는 인하를 했고 3월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동결 배경에는 최근에 중국 경제가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됐을까요? 그것보다가는요. 뭐 2월 달에 그 5년짜리를 낮췄는데 또 한 달도 안 돼서 또 낮추기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뭐 단기 자금은 은행에 돈이 넘쳐요. 그래서 은행에 뭐 예금이 한 30조 정도가 순증이 GDP의 4분의 1 정도 되는 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에 뭐 유동성을 덮은다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5년 정도 되는 장기 자금을 풀어서 이게 이제 설비 투자나 부동산에 그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 5년짜리 내린 지가 한 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지금은 아마도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아마 경기 봐가면서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당분간은 추가 인하는 좀 없다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또 하나 변수는 지금 그림의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그 은행의 예대 금리 차가 네. 계속 낮춰가지고 역대 최저예요. 그래서 뭐 중국도 경기가 나빠지면 은행이 최종 대부자가 돼야 되는데 은행이 마진이 계속 스퀴즈 되기 때문에 급하게 내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십니다. 조금 금리 추이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판공성 인민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지준율 얘기도 했습니다.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M2가 GDP의 200%예요. 네. 그래서 돈이 안 풀린 건 아니고 일본 다음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는 돈이 안 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묶여 있는 돈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보다는 중국은 뭐 지준율이 아직도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뭐 중소은행 7%이기 때문에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1, 2%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내릴 룸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0.5%나 뭐 25pp나 50pp 정도의 아마 지준 인하는 뭐 금년 같은 경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 아마 서너 번 정도 더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겨냥해서 이제 인민은행장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고 봤는데 네. 이제 안 내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익스큐즈로 이제 지준율이나 여지가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마 3월 달 수치를 보고 나서 아마 4월 달에 만약에 수치가 좋지 않다 그러면 아마 지준율 인하가 바로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돈을 풀 만큼 풀어놨는데 이게 돌지 않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통화 완화 기대감 높아지면서 위안화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워낙 요즘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도 있고 위안화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안화 흐름 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내수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하면 환율이 절상되는 게 지금 좋아요. 네. 그리고 수출도 지금 1, 2월 달에 플러스로 확 돌아섰기 때문에 환율을 추가 절하해서 수출 경기 부양하는 것에는 큰 이제 관심이 사실 없어요. 오히려 네. 내수 부양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환율이 절상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작년에 자금을 많이 뺏갔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을 다시 이제 유도를 하려면 환율이 절상이 돼야 맞죠. 그래서 아마 중국의 내심 생각은
위안화는 절상적으로 틀고 있는데 네. 방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뭐 달러의 영향이 이제 중국 같은 복수통화 바스켓을 하기 때문에 달러 비중이 커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위안화는 자동으로 약세로 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좀 다른 점은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입니다. 민은행이 들어가서 언제든지 이것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7.1 뭐 요 레벨에서 옆으로 계속 횡보를 시키고 있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달러는 약세보다는 강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다.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워낙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긴 했는데 그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부동산 부문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에 9% 정도 감소하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은 뭐 작년 7월이 최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달까지 중국이 뭐 부동산에 엄청난 이제 정책을 퍼붓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금리를 내리는 건 당연하고 네. 그 기업들한테 대출해 주지 마라. 그게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부도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뒤집은 거죠. 은행에서 대출은 부동산 회사부터 먼저 해줘라.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회사들의 리스크 때문에 이 화이트리스트. 네. 그래서 부도난 회사일지라도 공사하고 있으면 돈 대줘라. 음. 그래서 완전히 부양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그래서 뭐 당초에는 아마 2025년 돼야 이제 부동산 경기가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국 정부의 액션을 보면은 아마 금년 3, 4분기 말 4, 4분기 이 정도면 이제 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엄청난 정책 부양을 했지만 왜 이제 안 돌아서냐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부동산 경기 다 풀었잖아요, 제한을. 네. 근데 뭐 가격 안 올라가는데 결국은 그것은 이제 정책의 시차, 그다음에 이제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을 보면은 그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망 상태 이제 그런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반적인 경기의 리커버가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아마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은 아마도 이제 작년 4, 4분기까지 정책을 쏟아붓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보면은 아마 2, 4분기부터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나온 통계들은 이제 1, 2월 통계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도 그렇지만 추운 겨울에 집 사러 가기 어렵고 네. 또 중국은 뭐 1, 2월에 항상 구정이 끼기 때문에 구정 때 뭐 부동산 청약하러 가고 집 사러 가지는 않죠. 네. 그래서 2분기 데이터를 조금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다. 2분기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다. 그 정책 시차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렇게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내고 있지만 최근에 헝다와 비구이 위안에 이어서 또 다른 기업도 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우이 홀딩스가 3억 달러 채권의 미결제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런 부동산 개별 기업들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50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철저하게 마킹해서 부도니 뭐 이런 건 끝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헝다나 비구이엔 같은 경우도 뭐 3년 전에 부도 났고 1년 전에 부도 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이제 유지한다는 것은 부도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은 상위 50대 안에 안 들어가는 회사들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이제 부실하거나 그 경영자의 도덕성이 문제되는 회사 이런 네. 회사들은 대상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이 추가적인 대형 건설사의 부도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더 이제 냈을 경우에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부동산 부양책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그걸 중국 정부가 뭐 이제 용인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엄청난 부양책 또 뭐 인민은행 장 감독 원장까지 나서서 부동산에 대출을 해줘서 기업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부도내는 이제 은행은 그 뭐 거의 죽음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정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작은 뉴스들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 그런 정도 보입니다. 뭐 중국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 협력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원래 반도체 경제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AI 칩 경쟁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신의 한 수를 날린 거죠. 그래서 5나노 이하짜리를 지금 중국이 못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정말로 죽어라고 해서 이제 7나노까지를 따라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더 철저하게 브로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중국은 이제 목숨 걸고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더 철저하게 브로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미국 경제 70% 되는 나라가 악신 먹고 달려들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감히 뭐 5나노, 3나노를 만든다는 걸 상상도 못하던 나라가 이제 대안이었기 때문에 절벽에 선심적으로 돌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샹하이에서 반도체 장비 뭐 세미콘 차이나가 열렸는데 네. 거기서 중국의 그 노광 장비 회사가 28나노를 이제 개발을 했다. 이제 그럼 28나노 다음에 24나노, 54나노 다음에 7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90나노대에서 이제 4나노로 28나노로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그 단칼에 이제 자초시킬 패를 쓰지를 못하면 이게 어설프게 이제 계속 지르는 바람에 중국이 더 어떻게 보면 AI나 칩에 대해서 더 분발하는 당초보다는 훨씬 더 기술 갭을 당겨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갭이 있지만 그러나 갭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AI도 미국이 1등이지만 2등은 여전히 모든 분야에서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실력을 너무 낮게 이제 보면 안 되고 한국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정도로 더 위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싸움이 저게 정말 아이러니지만 중국의 분발을 불러일으켜서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당초 기대보다는 오히려 이제 빨리 가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증시에서 킴이라고 하는 테마주가 이제 왕창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LLM 모델 그래서 그 생성형 AI에서 거의 10배의 성능이 나는 이제 그 모델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네. 불과 9개월 정도 사이에. 그래서 중국도 이게 이제 우리는 미국만 보고 있지만 그 중국의 AI의 발전 스피드가 이게 미국이 봉쇄하는 바람에 이제 훨씬 더 가속이 되고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중국도 굉장히 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를 넘어서 최근에는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바이오, 조선업까지 좀 번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뉴스를 접했는데 이 미국의 중국 견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금년도는요, 미중은 그냥 나토, 노 액션 토킹 온이 입으로는 제재하지만 실제 액션은 하지 않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옐렌도 중국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뭐 대선 앞두고 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미 2개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3개의 전쟁을 하기는 부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 내수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말대포만 날리고 실제적으로 손은 뻗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어 조선 문제 뭐 미국에서 중국 배 쓰지 마라.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지금 중국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 앞둔 이제 표심에 호소하는 정치인들의 레토릭이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둘 다 내부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주먹은 내지르지 않는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 막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시적으로는 이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에도 좀 뭐 수출 지표도 작년에 굉장히 뭐 안 좋았었는데 우리나라의 거시 지표 개선에도 좀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반도체 하나가 살렸다 죽였다 하는 거죠. 반도체 빼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 달도 보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반도체 수출, 반도체 대중 수출이 이제 수출을 플러스로 만들고 흑자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뭐 30%, 50% 올라가고 물량이 20, 30%더 늘어버리면 우리는 뭐 바로 흑자 전환하고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보다는 네. IT 경기의 회복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3년 동안 못 샀던 이제 IT 기기의 구매가 약하지만 이제 플러스로 나오고 네. 또 IT 기기에 이제 내장되는 메모리나 그 양이 네. 이게 이제 더 커지는 바람에 똑같은 수량이 팔리더라도 이제 반도체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어긋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금년도는 아마도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경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워낙 반도체 수출이 좀 크다 보니까 중국의 IT 경기 회복 추세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알리, 테무 이거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늦게 지금 테무신 알리의 영향을 얘기를 하지만 이 모델은 이미 테무 같은 경우 전 세계 50개 나라, 시인은 250개 나라에 이제 성공한 모델이고 또 그걸 한국에 먼저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만 미국에 먼저 이제 들어가서 지금 테무 같은 경우가 1년 만에 1억 5천만 가입자, 시인 같은 2억 6천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뜨거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성비도 아닌 가성비를 베이스로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이제 중소 제조상들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빨리 현황 파악하고 이제 우리가 국내 업체를 살려야 되는 방법 또 더 문제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내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빨리 대응책 세워야 됩니다.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겠네요. 앞으로 중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한국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부터 중국에 대해서 탈중국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디리스킹이 아니라 디커플링 쪽으로 아직 그 스탠스가 거기는 있죠.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이제 미중의 어떤 전략 변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오는데 우리는 굉장히 스탠스의 변화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미중이 더 세게 붙어가지고 중국이 이게 무역이 나빠지면 우리로서는 이제 중간재 수출에서 타격을 받고 또 중국이 국산화를 예상보다 빨리 해버리면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오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둘이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못 사는 걸 한국에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국이 이제 악심 먹고 국산화를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미중의 전쟁에서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호재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이제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이건 정말로 이제 조금 긴 시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로서는 중국 망한다, 위기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정말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뭘 팔지 이제 뭘 빼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잘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계속 헛돌고 액션은 이제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한테 나타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경제가 워낙 규모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